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LIG의 무인 자폭정과 그리고 풍산의 드론 킬러가 방사청의 신속시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LIG의 무인 자폭정은 충분히 신속시범 대상으로 선정될 만한 무기이기는 한데 문제는 풍산의 드론 킬러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 뜻대로 하면 드론 요격 드론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풍산이 드론 요격 드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는 드론 요격 드론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미 몇 개가 있는데 왜 갑자기 풍산이 드론 요격 드론을 들고 나와서 신속 시범 사업에 도전을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신속 시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LIG의 무인 자폭정과 그리고 풍산의 드론 킬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미국이 판매 승인한 사이드와인더 X가 우리 KF-21 전투기의 공중전 능력 강화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느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월 21일 금요일에 한국의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록2 공대공 미사일 103발과 전술 유도 장비 10기 등 총 1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1,700억 원 어치의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번에 도입한 미사일이 KF-21용 미사일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는 사이드와인더의 용도를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이건 누가 봐도 KF-21이 아니라 KF-16류를 위해서 도입하는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한참 KF-16을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전투기는 개량을 하고 있지만 개량형 KF-16을 위한 무장은 전혀 구매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에 KF-16을 위해서 HMD 그러니까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40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때도 개량하는 KF-16 전투기의 수량은 134대나 되는데 HMD는 고작 40개만 도입한다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HMD를 도입했으니 이 HMD와 연동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KF-16에서는 사이드와인더 L형을 운용하고 있고 이것도 암남 B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KF-16을 처음 도입했을 때 도입한 미사일이고 그래서 수명도 거의 다 되었고 특히 가시선박 공격 능력이 없는 미사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HMD와 연동되어서 가시선박 공격 능력이 있는 미사일을 도입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KF-16에서 운용하는 사이드와인더 L형은 HMD와 연동되어서 가시선박 공격 능력도 없고 또 수명도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이드와인더 X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되는 사이드와인더 X는 바로 KF-16류에 탑재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미사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KF-16 개량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고 엉뚱한 회사의 개량을 잘못 의뢰해서 3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KF-16은 개량 비용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전자전 장비는 개량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개량 사업을 하면서 같이 도입해야 하는 미사일 등 무장들을 전혀 도입하지 못했고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차츰 무장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암남 미사일 70개를 도입한 것도 그 일환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까지는 우리 KF-21의 암남과 마찬가지로 사이드와인더를 통합할 계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데이터링크가 들어가고 당연히 사이드와인더 X에도 데이터링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드와인더 X를 우리 KF-21에 통합을 하려면 우리의 화기관제 장치와 레이더와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링크와 연동을 해야 하는데 그걸 미국에서 허락해주지 않고 있는 건 암남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답답한 게 암남은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 암남에 비해서는 연동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이드와인더 정도는 통합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최소한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는 힘들 것 같네요. 아마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야지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핵잠수함 건조도 승인해 주었고 특히 핵물질 재처리와 핵농축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미사일 통합 승인은 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 등은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어서 승인해 주는 거지만 미사일은 우리 KF-21의 자국 미사일 통합을 승인해 주면 자국의 전투기 판매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만 보는 트럼프와 달리 동맹국을 어느 정도는 배려해주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지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대신 민주당이 집권하면 핵확산 문제 때문에 우리의 핵농축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핵협상은 마무리해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KF-21의 암남과 사이드와인더를 통합하는 문제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힘들 것 같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해야겠죠. 그보다도 저를 더 미치게 하는 건 바로 미국이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속속 선보이고 있고 그 미사일들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은 AIM-120 암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AIM-260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초도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주력 미사일 말고도 미국은 AIM-174B 등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AIM-174B는 어디까지나 함대공 미사일인 SM-6 미사일을 전용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AIM-424라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는데요. 이 미사일은 멜리스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바로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위에 쪽에 있는 게 AIM-424 멜리스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암남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멜리스가 암남에 비해서 훨씬 두께가 두껍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무게는 암남의 3배라고 하고 직경은 2배 크기라고 하는데요. 실은 미국에서 AIM-260 미사일을 개발하면서도 LREW라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었고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기술 개발 프로그램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실제 전투기에 그것도 내부 무장창에 통합된 모습을 보여서 좀 놀랐고요. 한마디로 미국이 기존에 선보인 SM-6 기반의 AIM-174B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었고 이게 미국의 주력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은 고체 방식의 미사일이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무게는 암남의 3배 직경은 2배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미사일의 최대 특징은 바로 2단 로켓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1단을 버리고 2단으로 비행하는 것이고요. 우선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60해리, 그러니까 463km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사거리는 실제 미사일의 사거리라기보다는 이 미사일과 연동되는 조기경보기의 최대 탐지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지만 이런 초장거리 미사일은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 레이더만으로는 최대 사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기경보기와 연동을 해서 합동교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바로 조기경보기가 적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훨씬 더 길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은 과거 중국의 PL-15에 비해서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단번에 만회하게 되었습니다. PL-15보다 사거리가 긴 건 물론 아예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F-35와 F-22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한 초장거리 미사일을 선보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도 이런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 기본형 미사일도 개발 못해서 난리인데 언제 이런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지 무척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이건 혹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KF-16을 위해서 사이드와인더 X형을 도입하면 기존의 KF-16에서 운용하던 사이드와인더 L형은 남게 되니 이걸 이런 용도로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KF-16용 사이드와인더 X가 들어오면 사이드와인더 L형은 무인기 요격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이번 이란전 등에서 사용한 방법인데요. 미국은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드론을 요격했고 이 방식에서 2대의 전투기를 한 팀으로 짜서 활동을 했으며 2대의 전투기는 헌터와 킬러 역할을 했는데요. 한쪽의 전투기에는 사이드와인더 X와 타겟팅 포드 등을 탑재하고 한쪽은 APKWS와 사이드와인더 L형이나 M형을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했고요. 주로 이란의 순항미사일 등의 목표는 사이드와인더 X 등으로 요격을 했고 무인기 등의 목표는 APKWS와 구형 사이드와인더로 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드와인더 X가 도입되어도 사이드와인더 L형은 그대로 KF-16에 남아서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데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의 차륜형 자주포는 차대를 천무 차량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천무 차량의 방어력이나 그리고 야지기동 능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전에 오래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천무의 방어력이나 야지 기동 능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무의 계보를 따져보면 천무 차량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은 결코 보통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략미사일의 발사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국산화율을 요구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상항법 장치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K9 자주포에는 미국 하니웰사에서 수입한 지상항법 장치가 달려 있었고
심지어는 K9의 지상항법 장치는 GPS와 연동도 되지 않아서 특정 기간을 두고 항법 장치의 위치 정보를 수동으로 갱신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K9A1에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우리 현무 발사 차량은 처음부터 GPS와 연동이 되는 지상항법 장치를 개발해서 탑재를 했고, 그래서 현무 발사 차량이 개발되고 나중에 개발된 105mm 차륜형 자주포인 풍익이나 아니면 K55A1 자주포의 개량 때는 바로 국산 지상항법 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무 발사 차량은 높은 야지기동 능력도 요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무 발사 차량을 위해서 차륜형에 적용 가능한 독립평가 장치를 개발했고, 이 독립평가 장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모든 차륜형 장갑차, 그러니까 K808 차륜형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한화의 타이곤 장갑차까지 전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무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은 우리나라의 모든 차륜형 장갑차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천무는 이 현무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우리 천무도 차륜형 장갑차에 준하는 야지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거의 K9에 준하는 방어력은 덤이고요. 결론은 우리의 천무 차량은 딱 한 가지만 빼고는 차륜형 자주포의 차대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차대입니다. 그럼 우리 천무 차량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천무 차량의 최대 문제점은 당연히 성능이 높은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천무의 대당 가격은 30억이지만 아마 차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면 가격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솔직히 심지어는 현무 발사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는 현무 발사 차량의 가격이 대당 60억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비싸다고 유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무 발사 차량은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가격은 따지지 않고 국산화를 했고, 거기다가 거의 장갑차급의 야지 기동 능력까지 요구받으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요. 다행히 천무가 나오면서 그나마 양산 수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가격이 싸진 게 천무의 30억 원인 겁니다. 그래서 가격 빼고는 천무 차대는 차륜형 자주포의 차대로는 전혀 손색이 없고, 그래서 천무 차대는 높은 야지기동 능력과 또 K9에 준하는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동성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천무에 적용된 독립평가 장치의 우수성은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들이 그 어느 나라를 가든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절대로 듣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지 기동성만큼은 고가의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차대로 사용하는 독일의 RCH155나 우리의 천무 차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이런데도 천무의 야지기동 능력이 걱정이 되시나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신속시범 사업에 선정된 LIG의 무인 자폭정과 그리고 풍산의 드론 킬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속시범 사업이라는 건 이미 민간에 있는 기술을 군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제안을 해서 도입하고 사용해보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LIG의 무인 자폭정과 그리고 풍산의 드론 킬러가 신속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사업이 신속시범 사업에 선정된 거지 아직은 사업자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단계는 업체들이 이런 종류의 무기를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면 방사청이 검토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이제부터 실제로 사업자를 정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보통은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사업자가 되는 게 보통인데요. 왜냐하면 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사업심사에서 가산점 1점을 받고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사업들은 저번에 KDDX 사업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경우 경쟁사와의 점수 차이가 1점 이하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가끔은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아마 무인자폭정은 LIG가 아무 문제 없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LIG는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아직은 이 사건이 재판 등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의 수사 단계이고, 이 사업은 LIG가 실제로 벌점을 받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LIG가 무난히 선정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내에는 자폭형 무인 수상정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LIG와 한화가 있는데요. 실은 한화의 모델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한화가 자폭형 무인 수상정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요. 한화는 미국의 무인 수상함 사업을 위해서 지금은 소형 자폭형 무인 수상정보다는 대형 무인 수상함을 개발하는데 열심이라 아마 소형 자폭형 무인 수상정의 개발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LIG가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요. LIG가 개발하는 자폭형 무인 수상정은 길이 6.5m에 중량 2.4톤의 엔진 출력은 320마력이고 최대 속도는 40노트 이상이고 항속거리는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무인 수상정에는 AI 기능이 들어가고
멈티를 통해서 지휘를 받는데 멈티 방식은 여러 대의 무인수상정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무인수상정은 그냥 무조건 자폭만 하는 것 아니고요. LIG의 이야기에 따르면 두 발의 비공을 탑재해서 필요하다면 비공만을 사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적 함선에 충돌을 해서 자폭 공격을 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LIG는 이 무인수상정을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도입해야 하는 무기이고요. 그래서 아마 당연히 사업자는 LIG가 선정이 되고 양산 단계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풍산이 제안한 드론 킬러입니다. 솔직히 풍산이 드론 킬러라는 사업을 제안했고 방사청이 이 사업을 신속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지 이게 정확히 무슨 사업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드론 요격 드론을 도입하는 사업이라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드론 요격 드론을 개발하던 회사들은 따로 있었죠. 대표적으로 카이든을 개발한 니어스랩이 있었고요. 니어스랩은 영상 추적을 기반으로 요격 드론을 적 무인기 근처로 유도만 해주면 적 무인기를 자동으로 찾아서 요격하는 기술이 특징이었고요. 니어스랩 말고도 파블로 항공이나 에어빌리티라는 회사에서도 드론 요격 드론을 개발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는 풍산은 드론 요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갑자기 풍산이 신속시범 사업에 드론 킬러라는 걸 제안했다고 해서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풍산의 드론 요격 드론이 어떤 모습이고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아마 다른 회사들이 아닌 풍산이 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풍산은 탄약회사이고 그리고 기존부터 드론에 적용되는 탄두의 개발을 해오던 회사이고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드론 일체형 탄두를 개발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드론 요격 드론에 적합한 탄두가 결합된 드론을 개발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드론의 몸체는 다들 AI 기반의 자동 추적 능력과 군지 분용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 능력들은 다른 요격 드론들에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약회사의 장점을 발휘해서 작은 요격용 드론에 적합한 탄두를 개발해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니어스랩 등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회사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기획력 등에서 더 앞서 있어서이지 않나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저는 드론 요격 드론에는 당연히 니어스랩이 가장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풍산이 튀어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과연 이게 정말 드론 요격 드론을 도입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드론을 도입하는 사업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사이드와인더 X의 도입은 우리 KF-21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의 도입보다 통합 작업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까지는 우리 KF-21에는 암남은 물론 당연히 사이드와인더도 통합 작업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아직도 계획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은 우리 KF-21에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KF-21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인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일본은 암남 미사일을 라이센스 생산한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수출형인 암남C A형뿐만 아니라 미군이 쓰는 암남 D3형도 라이센스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암남 미사일의 라이센스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번 전쟁들로 인해서 적정 수량의 미사일 재고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서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정말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우리나라는 주력 전투기를 120대를 새로 도입하는데 고작 미사일 확보량은 장거리 미사일 100발과 단거리 50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KF-16 134대를 위해서 도입하는 미사일도 암남 70발과 사이드와인더 103발뿐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전쟁을 준비해도 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가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